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1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만인 어제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새 정부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가 더 길어진 고령화 시대 노후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선 연금부터 주거, 의료비에 재취업까지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대통령실이 이 장차관급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일주일간 인사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진짜 일꾼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여기에다 덧붙여서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다. 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 집단지성, 국민 여러분의 뜻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곳곳에 이제 알려져 이렇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모아보겠다. 네, 뭐 네. 이런 취지겠죠. 예.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 오. 이메일 주소 등으로 쪽지나 메일 보내주시면 우리도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예, 누구나.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인재가 접수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하고 공개 검증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정식 임명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전에 없던 방식이라서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낯서니까요. 네, 요거는 저는 딱 두 개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일 것 같아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을 것이냐, 네. 혹은 집단 왜곡의 여파를 우려할 것이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여론이 세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 한 명의 선택이 옳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떠밀려서도 안 되겠고, 이게 절대 인기 투표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우려도 나올 거예요. 생업에 바쁜 사람은 참여도 못할 텐데 어떤 이익 집단의 입김이 셀까? 예,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네. 그런 과정은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인사 검증, 공개 검증 다 하니까 네. 거기서 걸러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포함해서 공공기관장 이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게 대통령 한 명의 권한인데 이걸 열어놨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의 효능감이라든가 뭐 정치 참여를 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기왕 하는 김에 바라자면 실제로 어떤 감춰졌던 현장의 일꾼들이 네. 발굴될 수도 있다면 그렇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후보들을 추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이렇게 결정이 되거나 네. 하는 건 아니라서 어떤 좋은 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제는 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 통화를 또 했습니다. 네, 25분 정도 통화했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화는 주로 이제 한일 관계 중요성, 이제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이했으니까 그렇죠.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 우리 앞으로도 강화하자. 그리고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노력을 우리가 더 해나가자. 이걸 공고하게 해나가자. 그러면서 앞으로 또 직접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네. 잊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의 대화, 그 통화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이후에 해외 정상하고 가진 두 번째 통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 중에 어디랑 먼저 통화할까 이런 관측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순서이긴 했어요. 네. 근데 예외가 있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중국 먼저 했었는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고요. 이후에 이 통화 순서로 우리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일본 언론들도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일본 매체들이 내놓고 있고요. 네. 요미우리 신문 여기는 대표적으로 우익 성향 매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 국익을 고려한 협력의 의욕을 나타냈고 역사 문제와 경제 안전 보장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라고 보도했고요. 네. 비교적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 순서 간단히 알 수 있는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3대 특검법 법률 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계속 국무회의,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안전치안점검회의 다 직접 주재를 하면서 바쁘게 가고 있는데요. 방금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국무위원들한테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 이렇게 말문을 열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기를 북돋우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인사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국무회의가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까지 하는 게 아닌데 아까 제가 방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막 뭐 오후 2시쯤 뭐 하더니 12시 반에 재개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은 오후에 다룰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은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를 할 전망이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뭐 국무회의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좀 전망을 보자면 여야는 지금 프레임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알고 있죠. 특검이 진행될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좀 정치 보복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림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고 이거 하라고 우리 대선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가 뭐 다른 곳에서도 또 뜨겁게 맞붙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직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야당 몫이 아니냐 돌려달라 이거예요. 특히 상호 견제를 위해서 지금 여당이 너무 힘이 세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되는 게 상호 견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되고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말할 게 아닌 게 법사위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고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시기도 안 됐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총선에서 뭐 의원 구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대선 승리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된 것뿐인데 상임위를 지금 이 타이밍에
바꿔달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뜬금없다라는 건데요.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3년 동안 계엄을 막았나 탄핵을 찬성했나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건지 국민의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신 차리고 제1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란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당의 좀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도 잃었죠. 의석도 적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당연히 뭐라도 가져오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를 받았고 드라이브를 끌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막히는 걸 원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향해서 내란 특검을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국회가 마비될 순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새 정권 초기부터 신경전이 뜨거워지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나 전날 있었던 개혁안에 대해서 경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요? 네, 지금 많은 신문들의 표현을 보자면 국민의힘 집안 싸움 점입가경 내전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의총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9월에 전당대회 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진상 규명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제 의총 내용은 결국에 당권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 가지면 이거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거 공천권 다 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어제 의총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된 거를 좀 복잡한데 크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자면 개혁 찬성파 대 개혁 반대파.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비대위원장 나가라 사퇴파. 반대로 임기 연장해주자 연장파 이렇게고요. 또 한 가지로 틀어서 보면 윤석열 책임론 그 반대로 친윤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론을 들고 있는 의원들은 그 파면된 대통령이랑 파면된 전 대통령이랑 선을 긋고 우리 빠르게 전당대회 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자라는 거고요. 반대로 전당대회 최대한 미뤄보고 윤석열 책임론 들고 나와가지고 당권쟁 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반대로 아니 이 탄핵의 강을 못 놓는 기득권은 보수의 재건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일신, 계파 영향력만 어떻게 유지할까 이것만 골몰하는 거 아니냐. 자리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다수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대선 패배했으니까 책임지고 사퇴해라.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비윤계에서는 김용태 혁신안만이 우리 당과 지방선거를 살릴 수 있다. 라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지켜주고 좀 옹호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신임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재신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건데 오늘은 의총 한다고 했다가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 발언을 또 했네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준장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라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이다. 반박을 한 건데요.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에 전국 지휘관들에게 장관이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라는 정도의 당부사항만 있었다.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러이러한 지시를 특전 사령관이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알 수 없고 군에서 상부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라고 한다는데 군에서 상부는 합참과 국방부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요청한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는데도 이거를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자료도 필요하고 해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해달라라고 재판부에 검찰이 요청을 한 거고요. 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이 아닌 제출 명령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해라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현재 근거 없는 억측을 하고 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에다가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더라고요. 어떤 혐의로 한 겁니까? 예, 이게 이미 경찰이 지난달에 윤 전 대통령한테 6월 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불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소환 통보로 이달 12일 내일 모레네요. 네. 그렇게 오라고 한 건데 그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해서 분석을 대부분 이제 끝낸 것으로 알려졌고 네. 이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그 노상원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도 무슨 일인지 12월 5일에 삭제됐던 기록을 확인했다고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이 이 계엄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통해서 비화폰을 반납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후에 초기화됐던 비화폰은 경호처가 그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난 1일에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기습 공격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9일에 그동안 최대 규모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 20발과 드론 479대로 공격을 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예.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드론 공격이 2022년 2월에 전쟁 발발한 이후에 최대 규모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공격에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17개 지점의 파편이 떨어지면서 10곳이 타격받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밤사이에 이 미사일과 드론 부품을 생산하는 러시아 공장을 또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즉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드론, 미사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푸틴 대통령이 본격적 보복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이것이 또 이제 시작이 정말 그야말로 전초전이 되고 본격적으로 또 정말로 시작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휴전 얘기가 계속 나오기만 하고 네. 진척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조계사 화재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린 분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은 모두 껐습니다. 따라서 우정국로 전면 통제도 해제됐으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추돌 사고 때문에 정체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4차로와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남지 부근인데요. 양평 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4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으로 가신다면 문수산 터널 안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2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BMW 자동차 공장에서 뭐 로봇이 20시간 연속으로 일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화제가 되겠는데, 이 어떤 로봇이길래 이렇게 20시간이나 일을 하고 화제가 됐을까요? 네, 일단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이 로봇의 이름은 피규어 02라고 하고요. 이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다, 이런 뜻인데 네. 이 BMW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2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대단하냐면 네. 원래 기존의 공장에도 로봇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로봇들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단순한 작업만 반복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근데 이 피규어 02는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부품을 카트에 직접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옮기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잘 보면은 또 이 로봇이 기존에 일을 하긴 했었는데 한 10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20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네네. 케이스가 거의 세계 최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처리해서 추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네.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사람을 도와서 로봇이 일을 하는 어떤 형태였다면은 진짜 사람 대신 일을 하는 모습이네요. 모습도 사람 같고. 네, 그렇죠. 진짜 이게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 같은데, 벌써 올해 12월에는 중국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직접 격투하는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영화에서 본 거거든요. 리얼스틸에서 네. 재밌게 봤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12월에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룽강 로봇 극장에서 이 로봇 격투 대회가 열리는데요. 예. 실제 인간과 비슷한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서로 격투를 벌이는 거예요. 네. 근데 특별한 점이 기존에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인간들이 격투하는 동작을 보고 학습을 해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지난달에 실제로 중국에서 CMG 세계 로봇 대회라는 격투 대회가 이미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대회는 이 따라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동작을 로봇이 따라하는 수준이었다면 네네네. 이 12월에 열릴 대회는 알아서 싸우는 그런 대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대회가 열리는 룽강 로봇극장 자체도 조금 재미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그냥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무대가 아니라 중국 최초로 현장 융합형 지능형 로봇 종합 테스트베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격투 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상업화까지 가능한 여러 가지 연구까지 포함된 복합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회가 보기에는 그냥 로봇이 싸우네 해서 재미있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는 이런 격투라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순한 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로봇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네요. 네. 이런 로봇들을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부르던데 네. 기존에 우리가 알던 AI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정말 많이들 AI를 듣고 또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잘 보면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텍스트로 대화하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번역을 해주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디지털 세상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 화면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 피지컬 AI는 물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가 로봇의 몸을 입고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AI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무서워지는 느낌도 있는데 요즘에 진짜 로봇이 좀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그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택배 정리하는 로봇들 뭐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에 이렇게 팔이 달려가지고 물건 이렇게 집게처럼 짚는 것도 봤거든요. 네. 벌써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물류 로봇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BMW 공장에 있는 로봇 그게 물류센터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건의 송장 같은 거 바코드 인식하기 좋게 컨베이어 벨트에 정리하는 것도 네.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로봇이. 있게 되었고요.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로봇 청소기도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올해 1월에 CES에서 공개가 됐던 로봇 청소기예요. 네. 이 로봇 청소기에 2개 손가락이 달린 로봇 팔이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집어서 정리까지 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인 거죠. 네. 최근에 한국에서도 출시되면서 막 TV CF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맞아요. 청소하다가 바닥에 양말이나 장난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집어서 지정된 장소로 정리까지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에도 AI가 몸에 로봇을 입고 우리 일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여러 회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니 자동차 회사가 왜 갑자기 무슨 로봇을 만든다는 거지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테슬라 말씀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테슬라가 로봇 왜 만드냐라고 하면 자동차와 로봇 기술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잘 보면 자율주행 기술도 있지만 뭐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특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FSD라는 기술을 로봇에 거의 그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최근 들어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잘 보면 뭐 춤도 추고요. 또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쓸고 심지어 냄비에 이렇게 주걱을 저으면서 요리하는 듯한 요리까지.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평하기를 역대 최대의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존, 뭐 구글, 현대자동차 이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피지컬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국이 굉장히 좀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로봇도 있고 막 뭐 TV에서 이렇게 춤추는 전통 춤추는 로봇 모습도 봤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아, 중국의 발전 속도는 좀 놀랍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해 특별 방송 이런 네, 거를 네. 했는데 16대의 로봇이 인간이랑 같이 춤추는 영상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놀라운 게 인간 모형수들과 거의 비슷한 동작으로 합을 맞추고 정말 네. 완벽한 군무를 선보여서 네, 화제가 네. 됐습니다. 또 3월 달에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 요게 이제 세계 최초로 열렸거든요. 네. 총 20대 정도 참가를 해서 완주한 건 6대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것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로봇이 얼마나 지구력이 있냐, 안정적이냐, 그리고 장시간 동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이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베이징시만 해도 2조 원 규모의 이 피지컬 AI 발전 기금 조성했다고 하거든요. 시에서 네, 시 단위에서 조원 단위로 투자를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네. 또 일단은 산업용 제조 기반도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아하. 점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한 16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개 이상이 중국에 있다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정말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 시장이 뭐 투자은행들 전망 보니까 앞으로 그 엄청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얼마나 클 걸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골드만삭스에서 네, 추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2035년까지 3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51조 원 규모에 달할 거라고 했는데 예. 더 놀라운 건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2035년에 60억 달러일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 2년 만에 전망치가 6배 이상 와. 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수천억 원씩 이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뭐 단순히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네. 피지컬 AI가 차세대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방금 언급하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오픈 AI, 아마존 이런 곳들이 피규어 AI라는 회사 하나에 투자한 돈만 6억 7,50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9천억 원. 1조 가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투자를 받은 것만 이 정도가 된다라는 네. 건데 기업 가치가 26억 달러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4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의 스타트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크게 세 가지로 이런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들을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뭘 통해서 보여줄 때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아하. 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 로봇이 기능할 로봇.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미래의 컴퓨팅 플랫폼을 선점을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정보 같은 걸 처리를 하려면 PC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터넷 시대로 넘어갔고 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로봇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특히나 플랫폼도 개발하고 어떤 로봇도 같이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자기들의 GPU 수요도 늘어나게 이렇게 지금 시장을 아하.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떠오르는데 두 국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두 나라의 어떤 전략이 좀 다를까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정부가 그 혁신을 뒷받침해주는 아.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국가과학재단이 2023년에 5,380만 달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수천억 원 정도, 수백억 원 이상의 네. 어떤 돈을 로봇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피지컬 AI 기술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 우리나라로 다시 다 들어와서 제조를 하게 만드는 네.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하, 네. 굉장히 유명한데 5천억 원 달러 규모로 AI 인프라를 만들겠다. 네.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중국은 정부 주도로 아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도 있는데요. 일본은 초기에는 좀 산업용 로봇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네. 이 생성형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인간과 공생하는 차세대 AI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측면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이런 규제나 정책, 윤리적인 개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뭐 정부에서 K 휴머노이드 연합 이런 걸 만들고 뭐 3조 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우리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인수해서 수만 대 네. 로봇을 주문했고요. 예.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의 최대 주주로 현재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이버도 엠비덱스 이런 로봇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국산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일단 좀 작은 측면이 있고요. 네. 또 AI 기반 모델,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직은 좀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 잘 되어 있고 또 ICT 역량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뭐 5년 10년 후에 이런 로봇들을 뭐 우리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청취자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이 피지컬 AI 어떤 형태일까요? 사실 가장 현실적인 거는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좀 더 한 5년이나 10년 안쪽을 본다면 배송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게 좀 더 아. 일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식당에서는 이 서빙 로봇 많이들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집 앞까지 배송을 오는 로봇 그리고 드론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나 영화에서만 보던 이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진짜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이런 주제로 기획 코너 마련했고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짧게 혹은 오래 유행되다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는 마음과 같아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옷이나 신발, 머리 스타일이 나오면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는 집단과 같아지려고 따라해 유행이 생기는데 같은 유행이 어느 정도 계속되면 기존의 유행과 구별되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편승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의 영향을 받아 그 소비 형태를 따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속물 효과 또는 백로 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소비자가 명품이나 한정판 같은 차별적인 재화를 소비해 과시하려는 구매 심리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관성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득이 높았을 때 굳어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낮아져도 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성 효과가 작용하면 소득이 감소해 경기가 후퇴할 때 소비 성향이 일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경상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경북 영덕은 34도, 경주 33.3도, 경남 밀양은 32.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3도, 강릉 31도, 대전, 광주 29도, 서울과 부산, 제주 26도 등으로 하늘이 흐린 중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차차 구름량이 줄어들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 강한볕의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하며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기 남부와 강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29도, 대구 3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 원 이상 규모 추경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연기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주 안에 유심 19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해 오는 20일까지 전체 유심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를 투입하고 주 방위군도 추가 파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적 조치라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죠. 지금은 경제가 힘들구나, 상권이 정말 많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는데 평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수 안 좋고 경기도 최악이죠. 뭐 주변 상가들이 많이 문 닫은 데가 많더라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제 물가는 또 많이 높고 외식할 것도 2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여행을 갈까 하다가도 부담스러워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 소비를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 정책을 좀 많이 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지역도 활성화될 거고 활력도 찾고 소비도 많이 하고 서로 다 같이 어울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난지원금 3명 거 받았는데 유용하게 썼습니다. 네, 돈을. 그 지역 시장을 한 번 더 가게 되고 그 주변에서 한 번 더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근무 환경이 좀 나아지고 하면은 내수 진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무 시간이라든가 휴일이 좀 많아야 가족들이 놀러 가게 되면 좀 돈을 또 소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중산층 이하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상품권 같은 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지역 경제 살아야 나라도 사니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시민들 이야기 속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불황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경제 살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화요일 이 시간 3차례에 걸쳐서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를 주제로 기획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내수 부진을 회복하고 국민 체감 경기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으면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당장 민생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우리 경제가 이제 수출에만 좀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고 내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내수 부진이 좀 장기화되는 구체적인 원인 뭐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장 아마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지금 출생 인구 감소하고 있고요. 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한 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2020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네. 또 지금 몇 년째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고물가에 고금리에 그다음에 예. 고환율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그 비즈니스 경제 분야의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미 결국에는 지난 3년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 보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내내 계속 더 높았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가 실제 쓸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출은 그동안은 좀 잘 되었는데 네네. 문제는 수출의 온기가 내수 경기로 잘 옮겨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내수 경기의 침체를 계속 이어가게 만든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2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요.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재정 투입을 해서 내수 부진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라는 건데 지난달에 1차 추경안 편성이 되면서 이 민생 지원 예산으로 5조 원 마련을 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좀 민생 회복에 부족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추경이 이제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워낙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다 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 규모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은 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차 추경에서 좀 더 그 규모를 크게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문제는 이제 이 효과를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그렇죠. 하는 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2차 추경 대표적인 게 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관련 예산인데요. 이 정책이 소비와 지역경제에 좀 어떤 효과를 낳게 될까요? 네, 지역화폐는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네. 상품권인데 이거는 이제 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지역 경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방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상가 공실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특히 지방의 상가 공실률은 뭐 심한 데는 30-40% 정도의 상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에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하나의 뭐 마중물 역할을 좀 지역화폐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들어봤던 시민들 인터뷰 중에도 잘 활용했다라고 소감을 밝히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 지역화폐가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소비 진작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이게 뭐 지자체 간의 격차 문제도 있고 좀 일회성 효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뭐 지역화폐가 앞으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지역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화폐가 인기가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에 따라서 대도시가 없고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할인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만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지방은 7에서 10% 정도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앞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조금 높일 필요는 있다. 지금의 10%보다는 좀 더 네. 높여서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조금 불균형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지원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좀 분위기를 바꾸고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화폐가. 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은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채 문제 해결입니다. 네.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채가 특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이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 주로 이제 그 정책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출들은 어려울 때 대출을 받고 그 어려움이 끝나면은 다시 경제가 좀 회복될 거니까 그때 이제 대출을 갚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죠.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고 계속 어렵다 보니까 네.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1,1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가 하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생계적인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좀 지원율 부분들 지원 탕감이라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가져를 안고 있고요. 네, 어쨌든 부실 채권화되고 있는 문제를 이거는 좀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똑같이 다 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실히 좀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역차별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도덕적 해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탕감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또 부채를 또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부채를 계속 갚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하는 또 이런 국민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대상과 기준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한정된 부분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뭐 투기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돈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좀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예. 그동안 정부 지원 정책으로 사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인 대출 지원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데 그 대출 지원을 받았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니까 계속 대출을 못 갚고 이제 뭐 한편에서는 자산이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 네. 이제 빚을 뭐 정리를 하고 나면 완전히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은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한정된 부분들의 대상에 대해서 또 그런 또 기준들을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국가가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 정부 입장에서도 뭐 한없이 계속 이렇게 돈을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추경을 위해서 마련하는 돈들은 어디서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혹시나 국가 채무나 어떤 재정 건전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아마 새 정부는 아마 조세 지출 조정이라든가 이런 뭐 지출 구조를 좀 이렇게 아마
개선을 통해서 네. 불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들은 조금 좀 줄이고 네. 필요한 부분들을 더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으로만은 부족하겠죠. 네네. 그러자면 이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실 또 이 세금이 많이 거치면되는데 네. 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 잘 거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서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떤 그런 국가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면서 아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 상태, 뭐 국가 채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 한국의 지금 이제 뭐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은 네. GDP 대비 국가 채무 이 비중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보니까 우리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46.1%입니다. 이제 46.1%가 네. 선진국 뭐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한 반도 안 됩니다. 좋은 미국, 편이군요. 일본은 100%가 넘고 이러는데, 네네. 근데 그 소리는 뭐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나쁜 건 아니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빠르게 부채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때 아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채권을 너무 발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지금은 뭐 선진국보다는 낫다고 그러지만 언제 또 따라잡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 네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이 하나 우리가 금리 같은 게 부채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서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재정 집행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 하고 네. 경제를 좀 살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 건전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정 집행은 일정한 부분은 좀 집행이 문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실질 소득이 변화가 없고 이렇게 계속 감소를 만약에 하면 이 심리가 위축돼서 이 내수 살리는 정책이 있어도 소비가 활발해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내수 활성화 정책이 사람들에게 진짜 체감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상당히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네. 지금 요즘 뭐 이 주식 시장이 요즘 네네네. 지금은 새 정부 들어서서 좀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그 분위기로 상황을 가고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발동하고 있다. 이게 기대감인 거죠. 네네.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소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이제 기대 심리가 커지면은 소비가 좀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 소비 심리가 좀 더 열릴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좀 나빠지다, 희망이 별로 없다 이러면 소비 심리는 닫힐 겁니다. 네. 이러면 불황이 계속 길어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좋은 비전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어떤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경제가 성장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분위기, 하겠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네. 것. 저 같은 경제 초보한테는 이게 이런 고물가 상황인데 이렇게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면 물가는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이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물가가 좀 전체적인 물가는 좀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1.9% 정도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물가가 좀 높은 분야는 특히 이 먹거리 관련된 물가가 네, 좀 네, 높은 게 네. 이제 문제입니다. 예. 문제인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뭐 지역 화폐가 됐던 이런 것을 재정을 집행을 해서 풀린다 해서 이게 물가를 자극할 정도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이제 지역의 어떤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이 뭐 아주 크게 자극을 할 정도는 아니다. 소비가 일단 진작에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물가가 좀 높다고 하는 특히 식품 먹거리 물가 부분들은 최근에 좀 과도하게 지금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이렇게 네.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이 물가 인상이라든가 그래서 이 물가가 물가가 오르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부분들이 잘 진단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재정 집행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 재정 확충이나 또 지방채 인수 정책이 이 지역 내수나 경제 활력에 어떤 좀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지방이 사실은 되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정도 외에는 전반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지방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아무래도 재정 어떤 이 집행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 재정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면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지방 지정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방 정부가 서로의 어떤 그런 이 좀 경쟁적으로 좋은 지역 경제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로 지방을 살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중앙 정부가 계속 지방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을 통해서 좀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군요. 이런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이 계층별로도 좀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산층이나 뭐 취약계층에 좀 효과적인 계층별 정책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중산층 서민들이 다 어렵죠. 특히 또 취약계층, 특히 이제 소득 5분위 1을 보게 되면 1분위 소득자들은 이미 벌써 가계 수지가 적자인 상황입니다. 네. 이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 물가라든가 비용은 자꾸 올라가니까 이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위의 소득자 가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좀 많이 펼쳐야 된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푸드 스탬프 제도라는 게 있어서 특히 이 매달 식품 관련된 분야에는 정부가 어떤 쿠폰을 통해서 이걸 사용하도록 최소한의 취약계층들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산층 부분들은 어쨌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중산층은 뭐 가계 수지가 적자고 하지는 않지만은 저축력도 떨어지고 또 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중산층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이 재택근무 같은 것도 좀 늘려줘서 그렇게 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고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근무 방안들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고 세세하게 정책을 파고들어서 펼쳐야 되는 거군요. 네. 기획 인터뷰 새 정부 출범 계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그 첫 번째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코너에서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연금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 듣고 연금저축펀드 가입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 편이라고 할까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후 준비는 일단 뭐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외에 또 뭐 준비할 게 있을까요? 노후 준비용 상품도 참 여러 가지고요. 그리고 노후의 생활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땐 영역을 나눠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나의 연금 준비 사항을 체크해서 노후에 얼마나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더 준비하는 방향으로 채워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거 환경 역시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연금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노후에 집안일을 뭐 이제는 하기가 싫다는 분들은 실부터 입주 등을 미리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또 기농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알다시피 은퇴후 알아보려고 하면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의료비 준비죠.
특히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비 지출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워야 할 테고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 또 건강을 위한 운동 계획 등 다 체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계획도 미리 해둬야겠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디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미리 파악해둬야 하고요. 재취업을 생각 중이라면 어디에 재취직이 가능할지,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할지 등등 체크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영역별 노후 준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형로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좀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얘기하고 보니까 연금 말고도 또 챙겨야 될 게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도 철저하게 단계를 나눠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일단 정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년에 대해 은퇴를 한다면 연금보다 가장 베스트인 건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창출일 겁니다. 예. 요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60대라고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과거엔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또 아니죠. 만약 이런 부분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상권 분석도 하고 사업 설명회도 가보면서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준비 없이 퇴직금만 들고 시작하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런 창업보다는 60대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에 재취직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이런 경우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직 가능한 곳도 미리 찾아보는 등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역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역시 정년 전에 근로소득이 있을 때 미리 공부도 하고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취득해 두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년 이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려면 큰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정년 이후에는 나 그동안 일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네요. 네. 예.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든 아니든 연금은 미리 이제 준비해야죠. 네. 이전 이 코너에서 말했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단계로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예.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능하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수령 기간을 늦추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또 퇴직연금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 5%나 뭐 6%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둬야 되고요. 네. 개인연금도 함께 준비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내가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탈에서 내가 가입한 연금 내역, 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입 내역이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보통은 내가 노후 준비가 정말 부족하구나. 이 금액으로 생활을 못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노후가 오기 전에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스스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요. 그 위에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펀드 등과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개인퇴직계좌인 IRP 등의 상품으로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예. 그동안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뭐 상황별로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가입해서 퇴직금을 기업이 운영하는 DB형이거나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DC형 또 개인형 퇴직계좌인 IRP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DC형 IRP는 적극적인 투자로 운용 수익을
올리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세액공제도 되고요. 네네. 단점으로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직한 연금 수령액이 된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DC형과 IRP는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 다 네, 단점이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또 수수료도 있고요. 정도인출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네. 참고로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가장 크고요. 예.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에 투자에 좀 밝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상품 중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올해부터 확대된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의 저율과세가 부과되고요. 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도 노릴 수 있고 물론 55세 전에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 등이 추징되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떼고 나면 수익률이 많이 낮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져가고 네. 그 위에 근로소득자라면 퇴직연금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네. 연말정산에 공제가 필요하다면 세제 혜택이 가장 큰 IRP를 활용하면 좋겠고요. IRP. 네. 또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근로자는 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네.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네.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예. DC형으로 전환해서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여유분을 만들어서 연금저축 펀드 상품을 통해서 세제 혜택과 미래 투자 수익 등을 바라보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예. 앞서 DB형은 퇴직금을 이제 기업이 운용하는 거고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키우다 보면은 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국민연금 말고는 이런 거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주택연금인데요. 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주택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노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 자원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주택연금의 경우 너무 일찍 수령하는 것보다 70세 이후에 수령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종의 비상연금처럼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좀 늦춰서 70세 이후를 추천을 또 해주셨고요. 연금 말고 이 다른 투자 상품으로 노후 자금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떤 상품을 어떤 비율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투자 시대의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예적금과 채권의 뭐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주식 등과 정리식 펀드 그리고 방송에서 몇 번 말했던 배당주 펀드 등의 30에서 40% 그리고 달러 자산 또는 금의 10에서 20% 정도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씩 노후 대비로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요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와의 관계성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봐서요. 노후 운용 상품으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재테크 상품으로 시드머니를 만드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역시 신중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불안함이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 외에 또 뭐 노후를 대비할 때 빼먹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상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상금. 네. 노후에는 더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년치나 뭐 2년치에 가까운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인플레이션과 같은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뚜렷한 연금 자원이 없으면 이 비상자금으로도 노후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한 번에 큰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체 자금의 3%, 뭐 4% 등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노후에는 어리비 전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꼭 보험 점검을 통해서 그렇죠. 실손보험이나 때에 따라서는 간병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후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를 영역별로 나눠서 미리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생애 주기별 준비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꼭 나의 연금 준비 사항을 체크하고 살펴보시고요. 보험도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노후엔 보험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가입된 보험, 보장보험이 어디까지인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스타. 엠플라잉의 스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055님 70세이시고요. 오피스텔에 자가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놓고 이사를 가자니 현금이 부족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오피스텔이 지금 3억 그리고 현금이 1억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로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70대인데도 노후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피스텔이라는 주택 자체가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가치가 막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지금 오피스텔 자가를 처분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가를 처분해가지고 어떤 주거 형태를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비가 들지 않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텔 처분이 바로 빨리 안 된다면 이 오피스텔을 활용해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자원을 확보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금 1억 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적시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금을 매월 이렇게 종신토로 받아가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3117님. 생활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벌써 걱정이 되는데 아파트 주택연금만으로 생활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하셨어요. 아파트 주택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다 확보할 수는 없죠.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지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활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뭐 짠테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 줄여가지고 노후연금을 대비해서 뭐 연금 상품을 많이 가입하기 힘들다면 조금이라도 비상금 형태로 돈을 조금 빼놓아서 계속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말밖에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돈에서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한낮에는 막 30도를 넘어가면서 진짜 여름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봄을 이대로 막 보내주기가 너무 아쉬워서요. 봄을 막바지 봄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네. 요새 보면 진짜 마치 여름이 막 봄을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에 봄을 좀 부여잡고 싶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요. 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봄이면 더욱 볼거리며 즐길거리가 풍부해지는 곳으로 떠나볼까 하는데 목장입니다. 오, 네. 목장. 네, 이 왠지 목장하면 먼 자연 속에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오늘 제가 가볼 곳은 다행히 도심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서울 근교에서는 이곳이 대표적인데요. 원당 목장. 예. 좀 더 정확한 지명은 원당 종마 목장입니다. 예. 이 번화한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말이 뛰노는 그 초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한 그런 풍광인데요. 예. 심지어 지하철로도 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물론 좀 내려서 차로 한 5, 6분,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야 하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대중교통이 거의 다 데려다주는 그런 목장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매력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는 목장이라고 하니까 저도 벌써 솔깃한데 그 싱그러움을 벌써 전해주시죠. 예. 네, 이 원당 목장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이 원흥역에서 가깝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자리하는데요. 이 원흥역을 지나서 목장으로 가는 길은 이 주변 풍경을 보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 목장으로 갈수록 서서히 분위기가 변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일단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 내렸으니까 빌딩 숲이 좀 보이겠죠. 네네. 네, 이 빌딩 숲으로 시작을 쭉 하다가 주택가가 좀 나옵니다. 주택가 모습이 좀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푸르고 시골스러운 느낌이 쫙 펼쳐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회색빛 세상에서 초록빛 세상으로 뭐 마치 순간 이동하는 짠 하고 순간 이동하는 느낌. 네. 또 아니면 뭐 그 최면유법 있잖아요. 레드선 하는 거. 네네. 그런 느낌처럼 단번에 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원당 목장은 고향 서삼릉과 입구를 좀 나란히 하거든요. 네. 그 목장에 들어서면 가로수가 늘어선 이 산책로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꼭 간곡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랑 꼭 약속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당부하는 이 말씀처럼 이 원당 목장을 즐기겠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절대 앞만 보고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좌우를 정말 여러 번 살피면서 그렇게 가셔야 하는데 그러면 목장에 무슨 횡단보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 바로 산책로 오른쪽에는 하얀 목책 너머로 아주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요. 왼쪽에는 소나무가 쫙 우거진 서삼릉이 아주 쫙 나란히 내려다 보입니다. 여러 왕과 왕비가 잠든 능과 또 말이 뛰어노는 목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뭐 그림 뭐 이런 그림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시면 굉장히 후회하겠죠. 원당 목장을 찾은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랑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예, 약속 꼭 지키고 이렇게 앞만 보고 뛰는 경주마처럼 하지 않고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저도 걷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 풍광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초원과 능을 양쪽에 끼고 한 2, 3분 좀 길게는 한 3, 4분 정도 걸어가면 경마용 출마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출마대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육상 경기할 때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새는 왜 육상 선수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그냥 실격 처리 알람이 뜨잖아요. 네. 여기 경주마들도 비슷합니다. 이 공정한 경주를 치르기 위해서 말 여러 마리를 일렬로 쫙 정렬을 시키거든요. 그런 다음 동시에 출발하게 만드는 장치가 출발됩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출발대는 1998년에 이 포항공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제작한 건데요. 국내 최초의 모델이래요. 그래서 2010년까지 서울 경마공원에서 훈련용으로 쓰다가 이 원당 목장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당 목장이
드라마에도 제법 등장했거든요. 오, 네, 뭐 네. 시크릿 가든, 커피 프린스 1호점 뭐 이런 인기를 누렸던 작품에도 심심찮게 나와서 이런 향수를 기대하면서 목장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이나 뭐 커피 프린스 같은 경우에 저도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역시 이렇게 예쁘다 하는 장소들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제작하는 분들의 관심을 뭐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원당 목장 제대로 즐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원당 목장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은 산책과 피크닉을 하면서 여유롭게 머무는 게 최선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군요. 네. 뭔가 막 많이 보려고 막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한번 다녀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방문객을 위해서 피크닉존, 포토존, 벤치 등 여러 가지를 마련해 뒀거든요. 뭐 업무 시설이라 개방 구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목장을 즐기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나 돗자리 반입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출입 구역에서는 어디에서든 피크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라솔이 달린 그 테이블 자리가 딱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명당 자리라고 소문이 나서 그쪽은 아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아예 휴대용 캠핑용품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들고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속속 챙겨 오시는 분들도 속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전에 목장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장 안에는 음료 자판기 말고는 따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음식은 각자 준비해 가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난 만들어 먹을 거야 하시면 안 되고 취사는 불가니까요. 또 음주도 불가하고 또 텐트 설치도 안 됩니다. 그냥 파라솔이 있는 의자 정도까지 되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또 사진 찍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시선을 목장 한가운데로 두면 초록 물감으로 색칠한 것 같은 초원이 가장 많이 보이고요. 또 여기에 구름 위로 하얀 목책이 아주 유려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점점이 흩어져 그 풀을 뜯는 말이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에 알록달록한 벤치랑 파라솔이 사진 속에 있는 감성을 아주 돋보이게 그렇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목장까지 간 만큼 말과 인증사진 찍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정말 간절하실 텐데 근데 이게 아쉽지만 말이 그 사람들을 약간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목책 가까이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대문자 2인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중에도 목책까지 막 뛰어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왔을 때 딱 사진에 담기시면 아주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말사진을 못 찍었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귀여운 말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조형물이랑 포즈를 취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원당 목장은 이용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고요. 입장 마감은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없어요. 무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원당 목장의 방문 꿀팁 3가지를 전해주셨는데 캠핑 의자는 되고 텐트는 안 된다. 음식물 반입은 되고 취사는 안 된다. 그리고 월, 화요일은 쉰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당 목장 쫙 둘러보고 주변에 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목장 여행을 충분히 하셨다면 조선시대 세릉, 희릉, 효릉, 예릉이 있는 서삼릉 산책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당 목장과 서삼릉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이거든요. 함께 돌아보기 아주 수월한 그런 곳인데요. 일단 희릉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또 예릉은 철종과 철인왕후의 능이고요. 인종과 인성왕후가 묻힌 효릉은 비공개 구역이라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숲 산책로를 거닐면서 희릉과 예릉을 둘러보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삼릉은 매주 월요일 쉬거든요. 나머지 날은 관람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고요. 24세 이하 또 65세 이상은 무료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25세부터 64세까지는 입장료 1,000원입니다. 또 고향에는 서울릉도 있거든요. 이 서쪽에 있는 5릉인 창릉, 경릉, 명릉, 그리고 익릉, 홍릉입니다. 이 능 외에 원과 묘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명종의 원자, 순회세자와 공이빔이 묻힌 순창원,
그리고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 장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세자로 알려진 네. 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가 잠든 수경환. 그리고 숙종의 후궁 장희빈의 대빈묘가 있습니다. 예. 능 사이사이를 걷는 길 나무가 우거져서 굉장히 상쾌하고 입구에 있는 서울흥 역사문화관부터 방문하면 능 관람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시는 여행이라고 하면 고향 가와지 벽시 박물관을 가보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박물관. 네. 이 가와지 벽시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네. 1991년에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이 대화동 일대에 가와지 마을이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벽시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약 5,0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처음 재배한 벽시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또 박물관에서 가와지 벽시는 물론이고 이 가와지 마을 출토 유적이랑 농경문화 관련한 전시품도 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이나 교육관도 아담한 야외 전시장을 완비해서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맷돌 갈기, 뭐 절구 ጨ 찍기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뭐 보기도 힘든 것들이니까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원당 목장 이렇게 나들이를 쫙 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 될 것 같고 다음 여행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쭉 아래쪽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화순입니다. 네. 여기는 무등산이 있는데요. 흔히 무등산 하면 광주만 떠올리시게 될 텐데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화순 담양까지 무등산이 쫙 걸쳐져 있습니다. 화순 무등산에는 무등산 양떼 목장이 있는데요. 이 목장으로 오르는 안양산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쯤에는 이 초록빛 나뭇잎이 여행객을 향해서 바람 따라 흔들리면서 반가워요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도로 양 옆으로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눈부신 만큼 들어차거든요. 어느 계절에 가도 이 참 예쁠 거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무등산 양떼 목장이 있는 곳은 호남을 듬직하게 보호하는 듯한 모습의 이 무등산 남쪽에 자리하는데요. 그곳에 줄기를 쫙 뻗어 이룬 안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양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산세가 억세지 않고 부드러워 보이는 지형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수려한 산세와 양떼의 모습이 참 잘 어우러져서 마치 유럽에 오는 절경을 보는 듯한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서 이쪽의 별명이 호남의 알프스라고 불립니다. 이야, 알프스. 네. 이 주차장에서 짧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바로 입구가 나옵니다. 이때 그 입장권 하나 받으실 건데요. 요거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선물 주나요? 선물을 주는데 건초 먹이를 할 수 있는 먹이를 줘요. 그래서 체험장에서 건초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 역할을 하니까 꼭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다랗게 출력된 입장권에는 주의사항, 관람 코스까지 적혀 있거든요. 팸플릿을 잘 좀 보관하셨다가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무등산 양떼 목장은 화요일마다 쉽니다. 또 다른 날은 월, 수, 목, 금요일은 10시 30분 또 토, 일요일은 주말이죠. 10시에 문을 열고요. 평소에는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입장료는 중학생 이상이 7,000원이고 또 24개월부터 초등학생은 6,000원이거든요. 또 만 65세 이상과 화순군민은 5,000원입니다. 호남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또 붙어 있으니까 양떼 목장이 정말 더 궁금한데 좀 더 살펴볼까요? 양떼 목장? 이 양떼를 만나기 전에 초식동물 몇 종류가 사는 울타리랑 숫사를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마테와 호른이라고 부르는 이 미니 당나귀가 있어요. 마테 호른에서 따왔군요. 그리고 무플론, 유사냥, 돌사냥, 토끼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이 축사에서 볼 수 있고요. 이 축사를 지나면 무등산 양떼 목장의 본격 관람 코스로 접어듭니다. 드넓은 초원을 따라서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있고요. 언덕 저편에 이 유럽풍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요게 그 뒤로 산이 좀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요. 뾰족한 지붕과 부드러운 능선이 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림 그릴 때 꼭 그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싱크로율이라고 하잖아요. 일치감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여기가 원래 관리사인데 지금 이렇게 좀 풍경을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이 관리사를 기점으로 해서 내리막으로 이어지는데 이 길 끝이 양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권 여기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초를 교환하셔서
한 200여 마리의 그 양떼를 키우고 있는데 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한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양들이 이 건초먹이 체험을 위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런 양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반항기가 좀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다가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이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꼭 해보시면 좋을 게 머리나 등을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시면 양들이 건초를만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싹 들어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선 교환을 하시면 왜 그 순한 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순한 양과의 눈빛 교환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키우지는 않고 있어서 길에서 이렇게 강아지만 봐도 그 눈빛 보면서 막 이렇게 설레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과 이렇게 시선 교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생각만 해도 너무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양털의 푹신함도 느껴볼 수 있는 양떼 목장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행 안내서 오늘은 경기 고양 원당 종마 목장과 또 전남 화순 무등산 양떼 목장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900님 언제 들어도 도움이 되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네. 3554님 세모정 시간 항상 기다리면서 날마다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자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문자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